브리스틀 대변 척도에 따라 나의 대변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위에 변비형이 토끼똥하고 단단하고 덩어리진 변 두 가지가 있고 가운데 세 가지는 저희가 정상변으로 생각을 해요. 장내 세균의 침입을 막아주고 염증 조절에도 큰 역할을 하고 또 대장세포의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튼튼한 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물질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조금 더 간편하게 장내 단세 지방산을 늘릴 수 있는 식단 제가 한번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초콩입니다. 3주간의 솔루션을 진행한 참가자들에게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아, 황금변 세미나. 과민성 장 증후군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민감하다 보니까 배가 자주 아플 수 있고 가스도 잘 찰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이제 설사만 생각하는데 과민성 장 증후군이 설사만 있는 거는 아니고 변비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변비가 있다고 해서 다 과민성 장 증후군은 아니고요. 거기에 복통이라든가 불편감이 동반되면 변이라고 하는 거는 대략적으로 한 7가지로 우리가 형태를 만들었어요. 브리스틀 대변 척도에 따라 나의 대변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위에 변비형이 토끼똥하고 단단하고 덩어리진 변 두 가지가 있고 가운데 세 가지는 저희가 정상변으로 생각을 해요. 설사 쪽에는 물설사가 있고 무름변이 있고 이게 뭐 우리 몸에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는 아닐 수 있겠지만 살면서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장 트러블 있는 분들 많죠. 네네네. 있으셨으면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있으세요? 저 말고 술을 먹으면 별을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어르신.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는 장을 잘 자극하고 기본적으로 아마 제 생각에는 변이 평소에는 약간 변비가 좀 있지 않으실까 네. 있으시죠? 그러니까 변비약도 드신다고 방금 그런 상태시니까 오히려 음주 후에 변이 조금 더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기 변비하고 치질하고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변비가 있어서 치질이 있는 건지 치질이 있어서 치질 수술을 했거든요. 네. 근데 상당히 두 가지가 있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어느 게 먼저냐 굳이 따진다면 변비가 먼저겠죠. 변비가 있으면 아무래도 화장실에서 좀 오래 앉아있게 되죠. 변이 잘 안 나오니까. 항문에다가 자꾸 과도한 힘을 주고 그런 것들이 악화됐을 때 치질이 되는 거거든요. 진짜 궁금한 게 너무 많죠, 대변에 관해서는. 자가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장이 돼버렸는지 우유나 바나나 먹으면 좀 속이 좀 가라앉고 하긴 하더라고요. 카페인이 그 장에 많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지. 그러니까 변비라고 해서 꼭 장이 안 움직이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시지? 어디 화장실 가시나? 아, 또 갑자기 과민성. 장으로 건강한 생활 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 이렇게 장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뜨겁게 많으신 줄 저희 진짜 몰랐네요. 세미나 현장도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더 많은 궁금증이 있었지만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질문 해소를 못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키워드가 있을지 보시죠. 네, 제가 여행 중에 식은땀이 나고 막 장이 꼬여서 소를 한번 먹었는데요. 효과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효과가 그 장 꼬이고 그러는데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마시는 소화제를 먹었더니 괜찮아졌다. 신동진 선생님, 이거 정말 그렇습니까?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생겼다는 건 불통증통이라고 해서 뭔가 소통이 되지 않을 때 통증이 생긴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걸 소통시키기 위해서 그 마시는 소화제에는
약간의 자극성이 있는 재료들이 꼭 들어가게 됩니다. 또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네. 향도 소통시키기 위한 효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 그러한 것들이 들어갔을 때 복부 전체가 편해지기 때문에 이게 장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장이 꼬이면서 배가 너무 아프다. 그럴 때는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처방을 내려야 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방법을 좀 구분해서 사용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하나는 배가 아프잖아요. 우선 만져봐야 돼요. 만져요. 네. 조금 만지니까 좋아진다라고 하는 복통이 있고 만지니까 더 아프다라고 하는 복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허허실실이라서 허증 복통하고 실증 복통이거든요. 실증 복통은 이 안에 뭐가 차였는데 소통이 안 되고 뭉쳐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건 바깥으로 빼내야 돼요. 빼야죠. 그러려면 팔, 다리 쪽으로 혈액들을 빼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팔, 다리 주물러 주시면 날 수 있어요. 아. 왜 손 딴 경우도 맞아요, 있죠. 맞아요. 예. 발 따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만져서 오히려 복통이 없어지네? 이때는 이쪽으로 혈액을 모아줘야 돼요. 아. 부족해서 생긴 통증이라고 보고 네. 그때는 따뜻하게 찜질해주면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키워드 함께 보시죠. 민간요법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 장에 탈이 났을 때 그 승용에 꿀 같은 걸 타서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밥을 완전하게 먹는 방법은 마지막 누룽지 숭늉까지 먹는 게 완전한 겁니다. 누룽지가 된다는 얘기는 영양분이 아래로 내려와서 누른 밥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 융숭한 대접이 숭늉 먹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누룽지에다 물을 더해서 먹는 거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짜고 매운 것들 중화시키는 방법 중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숭늉을 먹는다면 수분 보충도 되고 굉장히 좋고 또 꿀은 탄수화물 분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혜나 조청 같은 것들 식사하고 난 뒤에 이렇게 먹는 이유도 그런 것들 때문이니까 숭늉에서 꿀을 아주 가볍게 해서 먹는다면 소화에는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꿀과 숭늉은 효과가 있다로 판명이 났고요. 다음 키워드 함께 보시죠. 감기 같은 거 걸렸을 때 그 항생제를 먹으면 설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설사해도 괜찮은 건지 그 궁금해서 왔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생제를 먹으면 막 그냥 갑자기 막 수도꼭지처럼 그냥 쫙 이렇게. 저희 어머니 얼마 전에 항생제 드셨다가 장염이 심하게 오셔가지고 입원하셨던 경우. 아, 네. 사실 설사 정도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증세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일부 사람들에게 항생제를 복용하고 난 다음에 설사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 항생제로 인한 설사가 생기는 기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항생제 자체가 이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키는 그런 종류의 항생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이 두 번째로는 이 항생제가 뭐 어떤 역할을 하는 약물이죠? 우리 몸에 침투한 그 세균을 죽이는 약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몸에 있는 이제 나쁜 세균들을 죽이는 항생제가 이 장내에 있는 정상 세균총에 영향을 줘서 이 뭐 유익균들을 좀 죽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밸런스 조성을 조금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장내 세균총의 조성이 바뀌게 되면 이 탄수화물 소화 흡수가 증가해서 생기는 삼투성 설사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이제 세균이 과도하게 이 증식을 하게 돼서 이제 독소를 분비를 하면서 이 설사가 유발이 되는데 별도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게 한 번의 상황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돼서 일종의 증후군으로 넘어가면 네. 이제 일상이 그 삶의 질도 떨어지고 정말 스트레스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우울증이 그 뇌만의 질환일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울증도 면역 질환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아 뇌하고 장이 무슨 연관이 돼 있겠다 봤더니 뇌만큼 장에도 신경세포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80%의 세로토닌이 장에서 만들어지고 네. 나머지 20%가 뇌나 각막 같은 데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세로토닌은 우리가 남이 잘 될 때 배 아플 때 즉시 나오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이에요. 그래서 배가 즉시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세로토닌의 수용체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장이 편해지고 난 다음에도 해결이 안 됐을 때 그때 다시 이제 머리 문제만을 좀 좁혀서 가야지 우리가 맨날 머리에 다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여전히 장이 불편해하고 오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화기관 장에서 발견한 장과 뇌 연결고리? 요즘에 이제 과민성 장 증후군을 설명하는 과학적인 가설 중에 하나가
장뇌축이라고 그래서 장과 뇌는 하나의 축으로 연결돼 있다. 이게 실제 과민성 장증후군을 설명하는 하나의 축이 되고요. 여기서 요즘 조금 더 발전한 게 장과 뇌와 그다음에 장내 미생물 하나로 연결돼 있다. 이게 별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융합돼서 증상을 발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뭐 불안하다, 우울하다 이런 감정 문제들이 장의 미생물 때문에 발생한다고는 생각은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런 불안이나 우울 같은 것도 장내 세균종 변화 때문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우울증이나 이제 나아가서는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것도 장내 세균종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연관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 치료 사례들이 있는데 네. 이제 요거라고 주의가 산만한 증세를 보이는 자폐아가 있었는데 유산균을 복용하고 언어 습관이 개선이 되고 사회 적응력을 보인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럼 변비와 설사 그리고 대변과 관련된 문제 그런 건강이 고민이셨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대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평소에 장이 안 좋아서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장내 미생물 검사라고 해서 검사자의 변을 통해서 검사자의 그 장에 어떤 종류의 미생물이 주로 살고 있는지 또 유해한 균들은 얼마나 되는지 심혈관이나 뇌, 비만 또는 간, 자가면역 질환 등에서 위험 지수가 얼마나 높지는 않은지 추측해보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데 혹시 무슨 문제 있을까 걱정이 돼요. 검사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과연 두 참가자의 장내 미생물 상태는? 자, 먼저 변비가 심했던 서미순 씨입니다. 서미수님의 대변 검사로 본 장내 미생물의 종합 건강 상태는 다행히 양호하였습니다. 미생물의 그 종류도 굉장히 중요한데 60대에서 가지고 있는 평균 수치가 한 190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서미수님은 214종을 가지고 계시니까 좀 다양한 균들이 많이 일반적으로 다양하다고 해서 꼭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저희는 종류가 많으면 더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지만 이제 완벽하게 질병을 예방하는 단계는 아니었는데요. 뇌질환인 치매, 우울증, 파킨슨병과 관련된 미생물은 좀 많아서 이러한 것들은 좀 주의 단계였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이라는 이제 생성 미생물이 좀 주의 단계였고요. 비타민 생성 미생물도 주의 단계로 각종 당대사와 염증성 장질환 예방, 뇌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솔루션이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정만석 씨의 대변 검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변비와 설사를 번갈아 한다. 고민이 많으셨는데요. 자, 이분은 마이크로바이옴 종합 건강 상태 주의입니다. 아, 네. 왜 그럴까요? 종류도 좀 많이 중요한데 60대 이상의 평균보다 좀 낮은 수치가 나오셨어요. 70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위험 단계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장내 유해균도 위험으로 장에 염증을 유발하는 이런 유해균수가 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유해균은 특히 이제 염증을 유도해서 장 점막을 분해하거나 장벽을 붕괴해서 질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조심해야 될 질병도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특히 이 심혈관 질환하고 비슷한 그런 데서 많이 발견되는 그런 장내 미생물들이 많이 보였고요. 그 외에도 이제 뇌질환도 조금 주의 단계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서 설명하신 대로 장, 뇌 그리고 장내 미생물 이 축이 이제 유기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을 제2의 뇌라고 할 정도로 신경세포가 많이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내 신경세포의 신호를 보내서 신경 전달 물질을 촉진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작용을 통해서 증상을 개선시킨다는 거죠. 옛날에 장 질환 그러면 되게 나이 드신 분들만 생각했는데 아주 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는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에서 특히 잘생기는 그런 만성적인 또 치료가 안 되는 난치성 질환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유명인들도 많이 있어요. 아베 총리도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크론병이라는 크론병 들어봤어요. 크론병은 또 이제 입에서부터 상문까지 소화관이라면 다 생길 수 있는데 또 유명인이라고 하자면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크론병으로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요. 사실 이제 뭐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는 봤지만 희귀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실 이걸 위험하다고 체감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염증성 장질환은 이제 20, 30대 젊은 환자에서 많이 발생해서 젊은이의 병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궤양성 대장암 환자 10년 동안 약 1.7배, 1.8배 정도 증가했고요. 크론병도 거의 한 2배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다른 만성적인 질환들과 달리 환자 한 절반 정도가 20, 30대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10년 동안에 만약에 2배가 증가했다. 그러면 이거는 유전적인 성향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환경적인 요인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장에 생긴 질환이니까 그런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도 먹는 음식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염증성 장질환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대장 질환 그러면 사실 대장암을 가장 우선적으로 떠올리게 되고 대장암은 아직까지는 그냥 노인성 질환,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야 생기는 병으로 치부하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보일 때 이걸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스트레스로 인한 과민성 장증후군의 증상이라고 생각하고 간과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염증성 장 질환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은 장사착이나 천공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게 또 대장암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대장암 발병률을 실제로 2.5배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일 거야라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대변으로 우리 몸의 건강 지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좀 신기하기도 하면서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장내 미생물을 검사를 해주는 병원이나 의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얼마든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검사 이후에 이 서미순 정만석 씨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특별한 솔루션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제가 오늘 두 분만을 위해서 저도 나름 고민을 해서 솔루션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두 분 모두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고 또 유익균을 늘리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장내 유익균을 돕는 그런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해조류거든요. 그러니까 미역, 다시마 같은 것들이 될 것 같고 또 버섯류라든가 콩류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돕는 발효식품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 김치가 있죠. 이 김치는 좀 짠 음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위 건강에 썩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두 분을 위해 저는 식초를 좀 추천해 드려 볼까 합니다. 그럼 식이섬유하고 식초라고 하면은 해초무침 같은 것도 괜찮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솔루션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단세 지방산인인데요. 식이섬유가 발효될 때 그때 만들어지는 대사물이 바로 단세 지방산이라는 것이고 장내 세균의 침입을 막아주고 염증 조절에도 큰 역할을 하고 또 대장세포의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튼튼한 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물질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조금 더 간편하게 장내 단세 지방산을 늘릴 수 있는 식단 제가 한번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초콩입니다. 적당량의 콩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물기를 모두 말리고 그다음에 이제 용기에 콩을 넣은 다음에 한 3배가량 식초를 좀 부어 담습니다. 식초, 콩. 일주일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콩알들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비리지도 않고 연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유산균처럼 종균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 초콩을 끼니 때 한두 숟갈 정도 같이 드시면 단세 지방산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안한 대변 건강으로 전신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정만석, 서미순 씨. 두 분이 3주 동안 과연 열심히 잘 실행해 주셨을지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초콩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초콩이 장에도 좋고 식이섬유가 많다 그래서 지금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약간 검은 콩 종류인 것 같죠? 서리태.
이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전 또 뭘 드시는 거죠? 이 해초류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었대요. 또 선생님이 식초를 넣어서 먹으면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식초에도 이제 유익균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갈아요. 콩을. 이거 색깔 예쁜 색깔이 나오는데요. 저게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 있으면 식초의 그 강한 맛이 조금은 사라지나 봐요. 이거 왠지 맛있을 것 같아요. 샐러드 소스로? 네, 소스로서. 이 발사믹도 포도 식초잖아요. 아, 그런 네. 것처럼 콩을 이용한 식초면 보기만 해도 건강식이네. 저게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초콩 자체도 좋지만 저걸 이제 소스로 활용하면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사실은 좋은 음식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섬유질이 있는 음식들을 써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가적인 또 효과도 생겨요. 초콩이 음식에 넣어 먹으면 좋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도 먹고 또 소스도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 먹고 있어요. 저렇게 괜찮네요. 플레인 요거트랑. 버섯하고 마늘. 마늘 나왔습니다. 볶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건 안 넣나요, 여기다? 그리고 자, 여기 초콩을 넣습니다. 국물만 따라서. 자, 이게 연하게 색깔이 뱄어요. 이거 무슨 맛일까, 진짜? 한번 드셔봐요. 어때요? 맛이 좀 특별하네. 맛이 없다는 얘기. 건강에 좋게 생겼는데. 대장에 좋대요. 우리가 열심히 먹고 오래 삽시다. 3주간의 솔루션을 진행한 참가자들에게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자, 엄지 닥터스의 처방전 이후 3주가 흘렀습니다. 과연 정만석, 서미순 씨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궁금합니다.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장실을 그렇게 못 가니까 고통이고 죽음이더라고요. 오랜 변비로 고통받던 서미숙 참가자. 갑자기 막 배가 막 너무 아파갖고 막 식은땀이 막 비오듯이 오면서 장이 예민해 불안했던 정만석 참가자. 건강한 배변 생활을 위한 장 건강 살리기 프로젝트. 열심히 식지 조절을 하고 봤더니 염증을 잘 일으키는 걸 알려진 유해한 균들이 많이 줄었어요. 3주 동안 열심히 식단 조절을 함으로써 서미숙님 같은 경우는 유익균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늘었고, 처음에 이제 고민이 있으셨던 더부룩함이라든가 팽만감, 가스 차는 느낌, 이러한 것들도 좀 더 호전되고, 뇌혈관 질환에 상관관계가 있는 장내 미생물이 좀 많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호전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만선님 같은 경우는 정말 3주 동안의 식단 조절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으셨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꼽자고 한다면 종의 다양성이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유해균이 상대적으로 거의 10배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심혈관계 질환은 양호한 상태로 변화했고, 향후 뇌 질환과 관련된 장내 미생물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속이 편안해져서 생활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도 식단 관리 열심히 잘해서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